사실 이런 약세장일 때는 약간 현금 흐름이 좋은 ETF들을 이렇게 좀 주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약세장에? 예. 아예 안 사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투자자분들이 강세장 때 막 몰려드시거든요. 그리고 아. 약세장이 되면 이제 그때 다 이제 파시고 나가시고 네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이런 약세장에서도 뭐 조금 자산 배분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면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자산 배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주식 쪽만 하면은 뭘 사도 깨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산 배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주식은 조금 알지만 채권이나 원자재 이런 거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ETF를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저는 이제 ETF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재미가 별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징징쇼는 종말을 이제 해야죠. 정말 할까요? 네, 종말 해야죠. 3프로TV 특집 기획 약세장에서 나를 구하는 이 투자 방법과 자산 배분 전략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시장이 많이 약합니다. 뭐 하루에도 뭐 3-4%씩 빠지는 게 일상이었던 기간들이 최근 6월 들어서 엄청나게 좀 많이 있었는데, 이럴 때일수록 어쨌든 나는 살아야 되고 우리는 버텨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또 앞으로 나중에 올 수 있는 뭐 호황장에서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겠죠. 자, 과연 이 약세장에서 어떻게 하면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래도 조금 더 이익을 찾을 수 있을지 이 두 분과 함께 한번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약세장만 연구해 오신, 평생을 약세장에서 돈 버는 방법 연구해 오신 우리 강황국 작가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리 강 작가님은 약세장 들어오기 전에 다 털고 나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는 한데 사실 저도 다 강세장에서 돈을 법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강세장에서 당연히 벌어야 되지만 약세장에서는 이제 중요한 거는 그 깨지는 거는 어쩔 수 없는데 조금만 깨지고 최소한 깨져야죠. 강세장까지 이제 기다려야 되는 거죠. 버텨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강세장이 올 때 우리가 잘 투자를 하려면 약세장에서 잘 버텨줘야 네. 피해를 최소화해야 이제 갈 수 있는 체력이 길러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이게 대부분 사람들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100원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상승장 200원까지 갑니다. 그래서 네. 와 좋아하는데 네. 그 다음 약세장에 그게 다시 100원이 돼요. 그리고 다음 강세장이 또 200원이 되다가 100원이 되고 이거 무한 반복하거든요. 그거 안 그래서 되죠. 돈을 못 법니다. 네. 명확합니다, 우리 강 작가님은. 네. 그리고 우리나라 최고의, 국내 최고의 ETF 전문가시죠? 미래에셋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ETF도 뭐 약세장에서는 쉽지는 않죠. 예, 뭐 어려운 거는 똑같고요. 네. ETF는 다만 이제 조금 종목들이 분산되어 있는 게 기본적으로 있어가지고 개별 종목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가 된다 측면이 있는데, 그래도 시장 전체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분위기는 좋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뭐 올해 들어 계속 어렵긴 한데 네. 특히 6월 달이 저는 뭐 더 기억이 남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진짜 하루에 막 코스닥 특히 막 3-4%씩 빠지는 날이 네. 계속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이거 언제 설마 7월에는 안 그러겠죠? 안 좋은 이유를 투자자분들도 아시고 저희도 알고 있는 게 뭐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그게 이제 결국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올리고 있고, 네. 뭐 빅스텝이다,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이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거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이제 좀 많이 빠졌고, 그리고 이제 지정학적 이슈가 거기 이제 가미가 되면서 사실 작년 연말에 한 75bp, 100bp, 그러니까 0.75나 1% 정도 올린다고 한 것이 지금 뭐 3% 이상 반영돼서 그렇죠. 올라가고 네네네. 있기 때문에. 근데 뭐 채권 쪽에 금리 예상을 하더라도 이제는 뭐 이유는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씩 해결이 된다면 좀 하반기는 나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하반기에는 그래도 조금 상반기보단 더 나을 걸로 보고 계시고요. 네, 그러면 뭐 실제적으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되게 문제라고 하지만 또 뭐 상대적으로 지금 사실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사태 때문에 원유를 뺀 네. 그 인플레이션 또는 미국 고용지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다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이제 요즘 뭐 저희 업계에서 하는 얘기가 네. 바닥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게 네. 이게 그만큼 안 좋은 사항들을 전부 예상하고 이 정도면 정말 다 반영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보다 시장이 더 많이 빠지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네. 예.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비관적인 전망하신 분들은 뭐
굉장히 안 좋게도 뭐 네, 얘기는 하시는 것 맞습니다. 같긴 한데 어떻게 될지 뭐 우리가 그건 알 수는 없습니다만 우리 또 강 작가님은 이런 전망 같은 거에는 크게 관심이 없으시죠, 참. 뭐 관심은 있는데 네. 뭐 맞추기가 어렵잖아요. 맞추기는 이거죠. 어렵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항상 대응 쪽을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할까 이제 요거를 많이 좀 보시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렇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은 원래 이제 뭐 자산 배분이라든지 또 퀀트 이런 쪽으로 아주 강점이 좀 있으시고 우리 이성원 본부장님은 ETF 쪽엔 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시니까 두 분과 함께 이 어려운 터널을 한번 잘 빠져나갈 방법들을 한번 오늘 모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약세장에서 우리가 이걸 잘 좀 대처라고 할까요? 잘 대응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될 것들 어떤 것들을 먼저 좀 우리가 생각하고 이 약세장을 좀 대응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이런 약세장일 때는 약간 현금 흐름이 좋은 ETF들을 이렇게 좀 주목하는 경우가 좀 많습니다. 약세장에? 예, 왜냐하면 실제적으로 그때 기존에 투자하신 분들은 그렇다고 뭐 포트폴리오를 다 바꿔서 이제 손절해서 이걸 바꿔라라고 하는 측면은 아니지만은 약세장에서는 보통 이제 뭐 요즘 많이 들어오는 게 뭐 배당 기족이다. 그러니까 이제 배당을 많이 해주는 ETF. 네. 그런 리츠 같은 경우는 어차피 임대 수익이나 아니면 뭐 이런 어떤 뭐 물류 창고 이런 데서 발생되는 수익의 90%를 수익자들한테 배당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쪽에 조금 포트폴리오를 좀 조정하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최근에는 사실 지금까지는 채권 시장이 금리가 거의 이제 제로 금리 상태에서는 좋지가 않은 부분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금리가 다시 많이 올라와서 시장에 반영이 다 됐죠. 그래서 앞으로는 채권 쪽도 조금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뭐 시각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두 가지이신 것 같아요. 지금부터 포트폴리오를 만드신다라고 했을 때에는 앞으로 좀 더 뭐 리세션이 와서 안 좋아질 것이다라고 하면 현금 흐름이 조금 많은 뭐 이런 ETF들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또는 아까 뭐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이제 좋아질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는 사실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미국의 뭐 기술주도 이제 많이 빠져 있고 S&P 500도 뭐 연초 대비 이후로 20% 이상씩 빠져 있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도 뭐 천천히 담아가는 것들도 하나의 또 전략이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작가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어떤 특성에 따라서 조금 포트폴리오를 가져가는 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이 어려울 때는 가능한 이제 배당이 좀 되는 현금 흐름이 좋은 이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하는 게 그래도 괜찮지 않겠나. 사실 그래서 이쪽 친구들이 좀 덜 빠진 측면이 있죠 최근에. 좀 덜 빠진 측면들이 있고요. 아무래도 이제 기술주나 조금 뭐 코스닥이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더 많이 빠졌고 역시 뭐 S&P 500 대비 뭐 나스닥이 많이 빠진 것처럼 이쪽이 조금 더 덜 빠졌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이런 뭐 배당 기족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S&P 500 중에서 25년 동안 연속적으로 배당을 계속 해준 기업만 모이는 걸 배당 기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실제적으로 S&P 500이 뭐 빠지는 기간 동안에서 한 절반 수준 정도로 좀 조금 더 덜 빠지는 경향들이 조금 있습니다. 아예 안 사는 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지금부터요? 지금 너무 힘드니까 아예 안 사. 왜냐면 조금 덜 빠지는 거 기대하기도 싫고 그냥 안 사. 사실 요즘 좀 힘드시니까 뭐 아예 안 사면 손해는 안 보잖아요. 어쨌든 멘탈적으로는 뭐 또 편안한 마음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항상 강세장이 될 때 이제 사실 보통 투자자분들이 강세장 때 막 몰려드시거든요. 그리고 약세장이 되면 이제 그때 다 이제 파시고 나가시고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신데 좀 그런 거가 아니라면 이런 약세장에서도 뭐 조금 자산 배분을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를 좀 가져가시면서 준비해 보시는 게 어떤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약세장 괜찮은 포트폴리오가 있습니까 혹시? 배분? 기본적으로 자산 배분 포트폴리오들이 약세장에서 굉장히 잘 버티고 있고요. 그 자산 배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그냥 주식 쪽만 하면은 뭘 사도 깨집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뭐 배당주 같은 것들이 덜 빠지는 건 맞기는 맞거든요. 근데 그래도 걔네들도 깨집니다. 그래서 진정한 자산 배분은 제가 보기에는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이 병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연구 포트폴리오라든지 올레드라든지 다 그런 식으로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 이렇게요. 실물 자산이라고 하면 뭐가 주로 있을까요? 그러니까 금이 일단 가장 중요한 실물 자산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한국 ETF 같은 경우는 뭐 원유 같은 것도 있고 농산물 같은 것도 있고 뭐 구리 같은 것도 있고 뭐 여러 개가 있습니다. 커머디티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그렇죠, 것들. 커머디티. 네. 그런 미국 것들. 같은 경우는 그 커머디티를 다 종합한 그런 ETF들이 있는데 네. 한국은 그렇게는 없고 뭐 금, 은, 금은 뭐 금속, 농산물 뭐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로 좀 나누는 게 그래도 조금 더 약세장에서는 힘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더라. 예, 그런 포트폴리오들이 그러니까 최악의 경우, 그러니까 최근 50년 동안에 가장 많이 깨졌을 때 15% 미만으로 빠지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주식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뭐 한 2년, 3년에 한 번 20-30% 깨지는 게 다반사입니다. 네. 보통 그래서 이제 금이나 아까 말씀하신 뭐 현물 같은 거, 아니 현물이 아니라 이제 상품 같은 것들 이런 네. 것들을 ETF로 사는 경우가 많이 있긴 하죠. 예, ETF로 그렇습니다. 거래 많이 하시죠, 네, 그죠? 최근에 이제 하락장이다 보니까 사실 ETF가 작년 2021년도에는 말씀하신 이제 기술주 중심의 주식 위주의 ETF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최근에는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레버리지나 인버스2X 방향성만 네네네.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3% 나왔을 때 그때 너무 강세장이었어가지고 그때 인버스 2X 사신 분들이 한 마이너스 맞아요. 50%, 마이너스 70% 이렇게 가셨거든요. 맞아요. 근데 요번에는 또 이제 반대로 레버리지가 엄청나게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제 지난번 그분들이 지금 레버리지 사신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레버리지를 많이 들어오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자재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지고 있으세요. 특히나 원자재 가격이 또 높아지고 있고 농산물이든 원유든 뭐 원유는 다른 이유에서도 있겠지만 그래서 최근에는 원유에 대한 거래가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것도 근데 원유도 정방향이 있으신데 네. 역방향으로 네. 원유 떨어질 거야 라고 이렇게 또 투자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네. 정방향, 역방향 두 개 다 지금 2 곱하기 그러니까 레버리지 ETF 있지 않나요? 어떤가요? 있죠 다. ETN 쪽은 있고요. 저기 ETF 아, ETF 는 없군요. 한국에서는 네. 한 방향에 한 배만 됩니다. 아, 그래요? 네. 네. 곱하기 없어요? 네, 그 곱하기는 ETN 쪽으로 이제 ETN 노트가 만. 있고 ETF는 이제 한 방향으로. 네, ETN은 이제 증권사, 네, 그다음에 증권사에서 ETF가 발행하는. 자산운용에서 판매하는 그렇습니다. 거죠. 네. 네. 오, 역시 우리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화끈하신 분들이 많아서 보면 항상 그 거래 상위 보면 인버스2X랑 네, 맞습니다. 늘 상위 1, 2를 그렇죠. 단골 멤버잖아요. 차지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요새 특히나 많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는 얘네들이 순위 탑 10에서 빠졌었는데 올해 이제 시장이 전체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서 뭐 국내에서는 레버리지 인버스 2X가 이제 1, 2위로 다시 올라왔고 물론 이제 약간 뭐 2차 전지라든가 뭐 중국 차이나 전기차라든가 이런 것들을 투자하시는 분도 많으세요. 그리고 기본적인 뭐 베스트셀러는 뭐 나스닥 100이랑 S&P 500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는 이제 농산물이나 원유나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도 많아져서 투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근데 해외는 ETF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고 선택의 폭이 넓잖아요. 그렇죠. 한 9천 개가 상장되어 있으니까. 그리고 국내는 사실 뭐 웬만한 건 있긴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제 뭐 좀 더 과감하게 하고 싶은 분들의 성엔 안 차는 ETF들이 좀 더 많은 것 같은데 네네. 국내 ETF가 왜 해외 ETF보다 더 좋은 점이 혹시 있습니까? 좋은 점이라 할 만한 게? 일단은 국내 개인 투자자 ETF 시장에서 연금 계좌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개인 연금이나 퇴직연금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상당히 큽니다. 네. 40% 정도 네네네. 저희가 얘기 보통 하거든요. 그러니까 20조가 개인 투자자 시장인데 그 중에 뭐 한 7, 8조가 네. 지금 뭐 연금 시장에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단 그러면 해외 ETF는 안 돼요. 여기에 이제 미국에 상장된 ETF는 안 되고 국내에 상장돼 있는 ETF만으로 포트폴리오를 만드셔야 되는 상황이 생기시죠. 그래서 일단 뭐 세금 측면은 예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여기 ETF는 양도소득 22%를 내고 국내에 상장된 거는 국내 주식 제외한 거는 15.4% 배당소득. 일단 세금 측면에서 조금 유리한 면이 있는데 뭐 한 가지 조금 말씀드려야 될 거는 저희가 아직은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있기 때문에 이 투자 자금이 크셔서 크게 이득이 나시면 자기 소득에 따라서 세금을 더 내실 수가 있어서 투자되는 자금의 크기 또는 이게 또 연금 계좌에 있는지 아니면 또 일반 계좌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뭐 좋은 점은 일단 보수가
뭐 조금 낮고 운용 보수 같은 게. 예, 조금 낮고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미국은 이제 새벽에 거래하셔야 되고 저희는 한국은 이제 저희 장 깨어 열리는 있을 시간에, 때, 예, 네. 장이 열리는 시간에 거래하실 수 있다. 네, 이 네. 정도의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연금 삼총사 그러니까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네. 이게 절세 혜택이 정말 엄청납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냥 ETF를 사고 팔면은 배당세 15.4% 그리고 해외에서는 22% 내고 그렇게 하는데 일단 그 이제 그 연금 삼총사 안에 들어있는 애들은 그 연금을 받을 때까지 그 소득에 대한 세금을 하나도 안 내고요. 그리고 연금을 수령할 때 그때 그 세율이 3%인가 5%인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3.3에서 5.5. 아, 그렇죠. 맞습니다. 3.3, 5점 맞죠. 예,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제 특히 좀 노후를 대비하시는 분들은 저 ETF를 가지고 이제 개인연금, 퇴직연금, ISA 하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거를 이제 펀드를 통해서 할 수도 있고 본인이 직접 ETF로 굴리실 수도 있는데 저는 본인이 ETF로 자산 배분을 하는 거를 정말 추천합니다. 네. 왜 이렇게 잘 알아 이거는? 이거요. 마법의 연금 굴리기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다 나와 있습니다. 본인 책은 아니죠? 제 건 아닙니다. 김성현 저자 책이고요. 근데 그 책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 책 있잖아요. 아, 예, 거기도 비슷하게 써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책 이 책을 소개를 해야지. 진짜.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는 연금에 대한 그 완전히 강조된 책이기 때문에 그 말씀하신 거고 말씀하신 대로 진짜 연금 그 삼총사라고 아까 표현하신 개인연금, 퇴직연금 그리고 이제 완전히 이제 분리과세를 해주는 중개형 ISA는 꼭 가지고 이제 세금 측면에서는 가지고 계시는 게 맞다. 우리 강 작가님 의외입니다. 저는 이제 자산 배분이랑 이제 퀀트 이쪽만 관심이 많으신 줄 알았는데 ETF 연금 이쪽으로도 관심이 많으시군요. 저는 돈 되는 건 다 관심 있습니다. 상관 아닙니다. 네. 그렇습니까? 그럼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강 작가님이 ETF도 또 많이 생각을 하시니까 자산 배분에 있어서 ETF를 활용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자산 배분의 관점에서 볼 때? 그거는 굉장히 간단한데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맥락이 똑같습니다. 그 이제 종목만 가지고 있다. 우리가 주식 종목만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반토막장이 오잖아요. 그럼 다 그냥 떨어집니다. 그냥 버틸 수가 없어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버티시는 방법이 채권과 실물 자산을 추가를 하는 건데 이게 좀 세 개가 있잖아요. 주식, 채권 그리고 실물 자산이 있는데 보통 하락장에는 그 세 개 중에 한 개가 떨어지는 게 보통이고 운이 안 좋을 경우에는 두 개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세 개 다 떨어지는 경우는 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역사상. 지금장 같은 경우는 주식과 채권 둘이 지금 동반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그 대신에 실무 자산이 버텨주고 있습니다. 네.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두 개 떨어지는 경우도 드물어요. 보통은 세 개 중에서 한 개만 적산이 납니다. 네. 작살. 네, 그렇기 때문에 네. 그럼 이제 나머지 두 개가 보통은 받쳐주기 때문에 전체 포트폴리오는 큰 데미지가 없다 뭐 이런 그래요? 거죠. 근데 이거를 구현을 할 때 제가 예를 들면 채권 시장에 빠삭하게 잘 알아가지고 그래 그럼 이제 3년치를 사야지 10년치를 팔고 이런 거 하면 좋겠는데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 주식은 조금 알지만 채권이나 원자재 이런 거는 거의 모르거든요. 그러면은 그냥 심플하게 ETF를 사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자산운용사 계신 분보다 어쨌든 ETF 대 얘기를 하시니까 좀 더 죄송합니다만 조금 더 믿음이 갑니다. 이쪽에. 예. 네, 그래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 맞습니다. 네, 그러면 강 작가님이 혹시 사셨던 혹은 이제 관심 있는 혹은 뭐 사고 계신 이런 ETF 같은 거 대표적으로 뭐 국내 혹은 해외에 뭐 있습니까? 제가 뭐 지금까지 산 거는 사실 뭐 글로벌적으로 많이 사기는 샀습니다. 뭐 스파이라든지 QQQ라든지 좀 채권하는 TLT 이런 것도 있고 뭐 원자재 DBC, 뭐 금 GLD 이런 거를 하기는 했는데 제가 이번 기회에 국내 ETF들도 한번 연구를 좀 열심히 해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타이거 같은 경우 144개 정도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가지고도 그냥 기본적인 자산 배분은 다 가능합니다. 미국에 9,000개 ETF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그거 필요 없어요 사실 다. 네. 아니 구성이 다 살 것도 아니고. 어차피 그렇죠. 지금 종목보다 ETF가 더 많아요 미국에 거의. 그래요? 9,000개니까. 네. 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타이거에 한 144개 정도 있는 그 정도 그렇죠. ETF로도 충분히 자산 배분하는 거는 내가 다 골라서 마련할 수 있다 이거죠? 네,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그럼 국내로도 뭐 크게 뭐 부족하진 않은 것 같고요. 네. 저는 이제 ETF를 거의 안 합니다. 왜냐면 이제 이쪽으로 좀 오세요. 재미가 별로 없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징징쇼는 종말을 이제 해야죠. 이제. 정말 할까요? 네, 종말 해야죠 이제. 얼마 전에 하여튼 몇 달 전쯤에 이제 그 중국 시장에서도 뭐 정부가 이렇게 뭐 육성시키는 뭐 무슨
육성산업 ETF인가? 있죠. 정책을 봐야 되는 게 중국 시장이기 때문에. 네, 그게 하나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하나 슬쩍 들어갔죠. 처음 이제 상장될 때. 지금 어떻습니까? 마이너스 한 20%, 15%? 아니 요즘 중국 시장 그렇게 오르는데도요. 그러니까 그게 저는 이제 딱 처음 딱 올랐을 때 샀는데 10,000원부터 시작했는데 한 7,000원까지 쭉 떨어지더라고요. 언제 개별 사셨습니까? 주식. 네, 그게 한 서너 달 된 것 같은데. 예. 하여튼 상장할 때 샀거든요, 제가. 이상하다. 최근 2달 동안에 중국 주식 20% 올랐는데. 그러니까 그게 네. 그 전에 네. 중국 주식이 한 30% 빠졌어요. 엄청 떨어졌죠. 맞아요. 예, 맞아요. 막 떨어진 다음에 이제 올라온 건데 아직까지는 이제 조금 회복을 좀 해야 되고 예. 최근에 하여튼 몇 번 좀 오르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ETF는 많이 안 하는데 ETF에 좀 관심을 가지긴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네요. 하반기에 뭐 네. 중국 시장은 좀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음. 뭐 왜냐면 이제 미국이랑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미국은 이제 경기를 오히려 리세션을 생각해서 금리를 올리고 있고 이제 반대로 중국 같은 경우는 뭐 정책적인 것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실제로 경기 부양책을 쓰고 있죠. 네. 부양책을 쓰고 있고 뭐 차이나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확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보조금 다시 뭐 지급을 하겠다. 또는 이제 자동차 낼 때 뭐 내는 세금도 깎아주겠다라고 하는 사실은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어가지고 네. 어떻게 보면 물론 위안의 악세라는 부분에 약간 리스크를 가지고 있지만은 사실 중국 시장이 오르지가 않았습니다. 언제 뭐 이제 사실 2년 정도 나스닥 같은 경우는 66% 올랐다 지금 30%가 네네네. 빠진 거고. 네. 중국 시장은 2020년에는 뭐 어느 정도 올랐었지만 2021년도에는 뭐 CSI 300 기준으로 마이너스였고요. 뭐 올해도 마이너스였기 때문에 근데 그런 부양책 정책들이 조금 더 결합된다면 어떤 특정 산업들 이제 정책적으로 국가에서 밀고 나가는 이런 것들은 그래도 중국 시장 하반기에는 조금 더 다른 시장보다 낫지 않을까라는 예상들도 좀 하고 중국에 있습니다. 대한 기대를 네. 조금 더 해봐도 예, 그렇게 그렇게 할 하고 거라. 일단 금융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20% 올랐다는 건 사실 이거 대단한 겁니다, 사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참고로 ETF에는 추세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추세? 네. 그래서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동안에 올라갔던 놈들이 계속 가는 그런 추세가 굉장히 강하고요. 반대로 최근 한 달, 석 달, 6개월, 1년 동안에 떨어진 애들이 계속 떨어진 추세도 굉장히 강합니다. 개별적으로 더 강해요, ETF가. 아 그래요? 네. 그런 한번 이제 방향이 정해지면 대체로 개별 종목보다는 그런 그 방향을 타는 게 훨씬 더 ETF가 강하군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뭐 이른바 침체도 이제 우려를 하고 있고 지금 이제 주식시장의 불황이 뭐 한두 달 사이에 끝나면 참 너무 좋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우리는 이제 대비는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안 좋은 상황들이 앞으로도 6개월, 1년 혹은 뭐 더 이상 지속된다고 가정을 하면 그래서 그 상황을 우리가 감안을 한다면 전략도 좀 바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불황이 짧을 것이다라고 생각할 때의 전략이랑 불황이 뭐 2년, 3년이 갈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의 전략은 다를 수 있을 테니까 만약에 아주 길어진다면 어떤 전략을 좀 구사하면 조금 더 피해를 줄이고 이익을 좀 늘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좀 될 수 있겠습니까? 아마도 그거를 이제 ETF를 가지고 저희 네. 강 작가님께서 연구를 좀 해주실 것 같고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를 하나만 자산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네. 상당히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이 좋을 거라고 해서 주식만 가지고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원자재가 좋을 것 같아서 원자재만 가지고 있고, 뭐 채권이 이제 금리 다 많이 올라갔으니까 채권만 가지고 있어야지. 이렇게 네네네. 하는 거는 사실은 상당히 리스크를 어느 정도 가지고 포트폴리오 짠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네. 다양한 자산에 대해서 조금 가지고 있다가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었던 원인들이 해결이 된다라는 것들이 좀 나타나면 아까 이제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돈은 강세장에서 버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시장에 다시 돌아온다라고 했을 때는 포트폴리오의 어떤 비중을 조절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전략을 좀 가져가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그럼 제가 뭐뭐 담아놓으면 좋습니까? 좀 구체적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 개 다 담아. 아, 그렇게. 이게 이제 전략이 두 개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서 갈리는데 내가 손절을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에서 맞습니다. 갈리는 건데 손절 못해, 나. 손절 못 하시죠. 네. 네, 그러면은 그 세 개를 다 담아 놓으시면은 주식, 채권, 실무 자산을 네. 담아놔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경제가 더 안 좋아집니다. 그러면은 파월이 그거 모른 척하고 계속 금리를 올릴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그거 다 취소고 다시 제로 금리 갑시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채권이 엄청나게
폭등하게 됩니다. 아.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걔가 결국은 이제 전체 포트폴리오를 구해줄 거고요. 네. 그리고 그때 이제 돈을 팍 이제 풀게 되면은 그때 금도 같이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돈값은 화폐량과 그 반비례하는 거죠. 네네네네. 네. 아. 주식은 떨어져도. 근데 좀 구시나리오도 분명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냥 이제 올해 하반기 보니까 경제 침체가 별로 없네 하면은 그때는 주식이 이제 확 오르겠죠. 대신 채권과 금은 살짝 덜 재미 있을 겁니다. 이제 이게 시나리오가 두 개가 있잖아요. 경제가 네네네네. 매우 좋아진다 또는 매우 나빠진다. 이제 매우 좋아질 때는 그 주식이 굉장히 잘 나갈 거고 채권과 금은 그저 그럴 거고요. 근데 지금보다 경제가 더 나빠진다 하면 주식은 별로일 텐데 채권과 금은 꽤 괜찮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두 개 시나리오 중에서 어떤 게 오든 크게 상관없이 우린 돈을 번다 또는 크게 잃지 않는다 이런 거죠. 아니 하나가 크게 빠지고 두 개가 어느 정도 벌어지면 그냥 똔똔이잖아. 근데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네. 그게 이 세 개가 기본적으로 장기적으로 다 우상향하는 자산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하면 그래도 연봉 수익 보통 한 7, 8, 9% 나옵니다. 아, 네.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운영을 하다 보면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전략이 있죠. 손절이 가능한 사나이들. 만약 한다 치면 네. 그러면은 이런 하락장에는 보통 그 추세 추종, 그 추세라는 것이 보통 더 강해집니다. 네. 이럴 때는 그냥 최근에 많이 올랐던 애들을 사고 최근에 많이 떨어진 애들을 공매도하거나 최소한 현금화하는 겁니다. 요즘 잘 나간 게 그게 딱 두 개밖에 없잖아요. 지금 원자재랑 중국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미국 ETF 이런 거 싹 팔고 그런 거죠. 아 그런 식으로 네, 좀 그게 손해가 추세 추종입니다. 났더라도 네. 아, 근데 그거는 이제 말 그대로 오른 놈들을 사야 되는 거고 내려간 놈들을 손절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손절 죽어도 못 하신다 하시는 분들은 요 전략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래요? 네. 사실 되게 좋은데. 네. 어때 요 얘기는 좀 괜찮습니까? 아니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시고요. 네. 사실 이게 저희가 이제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더라도 아까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은 돈을 왜 벌고 있냐면 내가 노후에 이제 편안하게 살려고 하고 있잖아요. 뭐 그래서 그렇죠. 이제 예. 연금이라는 자산 속에도 ETF를 담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내가 벌고 싶은 수익률이 얼만큼인가 생각해 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8, 9%면 되거든요. 8, 9%가 계속 복리로 쌓여서 내가 퇴직할 때 정도 되면 그게 이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근데 그 8, 9%를 빨리 달성하려고 진짜 뭐 주식만 담고 네네네. 뭐 아니면 그걸 더 빨리 하시려고 사실은 뭐 가상화폐를 제가 뭐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그걸 또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라고 하는데 그런 어떤 특정한 그러니까 사실 이유가 있어야 돼요. 네네네. 그러니까 좋다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 정도의 포트폴리오는 이 정도 위험이 있는데 이 정도 예상이 되는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네. 그러려면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이게 세 개의 자산군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가져간다라고 했을 때는 아마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수익률이 돌아오는 뭐 그러지 않을까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사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사실 8, 9% 연봉 수익을 원하는 투자자는 별로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네. 다 3, 40%를 원하시는데 근데 문제는 현실은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40이 나온다는 맞아요. 거예요. 그거보다는 플러스 8, 9가 훨씬 낫습니다. 마이너스 30보다는 플러스 8이 훨씬 높은 겁니다. 물론 이제 마음이야. 야 내가 8, 9% 먹으려고 설마 내 이 어려운 주식시장 하겠냐? 그렇죠. 50% 네. 100% 먹어야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8, 9% 플러스만 계속 유지해도 굉장한 수익이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아 그나저나 오늘 이렇게 저 화면을 딱 보다 보니까 우리 이승훈 본부장님 예. 약간 그 이재용 부회장 닮지 않았어요? 네, 진짜 그렇네요. 아니 웃으실 때 보니까 진짜 그치 어디서 많이 뵀다는데 이재용 부회장은 그렇네. 부자가 될 관상이신가 보다. 감사합니다. 네, 네. 칭찬을 듣겠습니다. 아우 정말. 저는 근데 왜 이렇게 술 처먹은 얼굴이가 지금. 아니 이 뒤에 있는 이 얼굴 보면 정말 깜짝 놀랍니다. 아니 왜 이렇게 빨갛게 해요, 얼굴이. 다 이 상승장을 의미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이제 그 레드, 그렇죠. 빨간색. 네. 저 얼굴을 보면은 이제 조만간 상승장이 온다는 징조입니다. 네. 그렇습니까? 옷도 빨간색. 그렇죠. 오늘도 네. 빨간색이. 오늘 장 올랐거든요. 네. 아주 이게 펴서 좀 입어요. 그나저나 옷은 이렇게 꾸겨서 입지 마시고. 이게 핀 거죠. 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이 약세장에서 좀 나를 구할 수 있는 빛나는 투자 방법 그리고 자산 배분 전략 같은 걸 좀 두 분과 함께 알아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는 자산 배분 특히 이제 주식, 채권, 상품 그러니까 뭐 실물이라고 하죠. 실물자산 네. 이렇게 이제 배분을 해놓는 게 좋고 그걸 살 수 있는 그걸 구현하는 방법 중에 그래도 제일 괜찮은 게 ETF를 통한 방법도 이런 약세장에서는 하락 충격을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죠. 예. 주식도 ETF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 예,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보다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요즘은 이제 추세가 뭐 코스피 200 전체를 담는 것도 이제 뭐 시장 대표 네. 지수도 있지만 각각 투자하고 싶은 아까 말씀 뭐 테마별로? 예, 테마별로 또 가지고 있기 때문에 ETF로 구현하는 것 자체가 괜찮은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최소한 10개 종목이라고 하는 것이 일단은 어느 정도 주식 중에도 리스크 분산이 돼 있고 뭐 네. 통상적으로 한 30종목씩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그런 종목들이 일정 부분 여과가 된 종목입니다. 그래서 뭐 여과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걸러준 네, 걸러줬다는 네, 네, 네. 거죠. 뭐 기업이 이익이 없다든가 아니면 뭐 시가총액이 얼마 뭐 매우 작다든가 네, 이런 네. 것들은 다 어떤 지수에서 다 빼놨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아마 주식도 ETF를 통해서 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가 있죠. 이게 굉장히 불편한 진실인데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네, 펀드 매니저들 중에서 그 지수 수익을 이기는 펀드 매니저가 한 10년 단위로 보면은 5에서 10%밖에 안 돼요. 설마. 그래요, 진짜 그래요. 네. 사실 그것도 맞습니다. 안 돼요, 사실. 네. 5에서 10%밖에 안 된다.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안 시장을 돼요. 못 이긴다고요? 네, 그럼요. 그 비싼 월급 받고?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 이제 10년 동안 정말 뭐 예를 들면 뭐 타이거 200 이런 ETF만 사도 예, 그 펀드 매니저들의 90에서 95%는 이길 수 있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그거는 프로페셔널 펀드 매니저가 그렇다는 거고 아마추어들은 99.99%는 코스피 수익이 당연히 못 따라갑니다. 네. 그 정도예요? 당연하죠. 네. 아, 이거 맞습니까, 이? 이게 뭐 어느 시기에는 이길 구간이 있죠. 근데 당연히 말씀하신 못 대로 이기겠습니다. 네. 이거를 장기적으로 쭉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예. 패시브가 액티브를 이겼죠. 지금도 이기고 있고. 그래서 이제 ETF가 조금 더 각광을 받는 이유도 사실은 결과적으로 길게 봤더니 액티브보다는 패시브가 훨씬 더 나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증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근에 패시브 시장에 돈이 이렇게 많이 몰린 이유가 사실 그겁니다. 저 액티브 매니저한테 이제 피를 주고 이제 돈을 맡겼는데 나한테 돌아온 게 별로 없네. 그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사실. 네. 그게 사실 가장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네네. 네. 그 기관들도 그러면 ETF 많이 해요? 기관들이 ETF만 하는 기관도 있고요. 근데 이제 뭐 국민연금 저희 이제 기금운용본부 같은 경우는 ETF를 국내 ETF를 쓰고 있지는 않고 네. 실제적으로 주식 왜냐면 이제 코스피니까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매니저들한테 많이 맡기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습니까? 기관들도 많이 ETF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ETF가 뭐 수수료가 많이 비싸고 그러진 않죠? 패시브 이런 거는 되게 싸죠? 패시브가 기본적으로 액티브 펀드보다는 당연히 더 낮을 수밖에 없죠. 말씀하신 대로 지수 추종을 해서 그냥 가는 거기 그냥 때문에 기계적으로 하는 거니까. 예, 예. 네. 그래서 뭐 0. 몇 프로 뭐 이렇게 됩니까? 나스닥이나 아니면 S&P 500 같은 경우는 이제 10bp 그러니까 1%. 1% 미만입니다. 네. 미만이고 이게 이제 1년치니까 네, 네. 그걸 이제 1년 연 그렇게 되는 거니까 보유하신 기간만큼 그만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뭐 사실 주식이나 이런 거 하시면서 그 0.1%에 대한 그걸 고려하실 정도의 너무 비용이 비싸다 이런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비용이 부담될 네, 때는 전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말씀 듣다 보니까 ETF는 이게 참 문제가 제가 항상 ETF 관련된 우리 뭐 전문가분을 모실 땐 그래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반드시 해요.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시간 지나고 나면 다시 또 주식시장 막 30%씩 올라간 친구들 보면 가만 있어 얘를 내가 왜 안 보고 있었나 이런 생각. 네, 이래서는 안 됩니다, 그죠? 장기적으로 또 끊임없이 네. 가려면 ETF 하여튼 ETF를 잘 제 바구니에 넣어서 적절하게 배분을 좀 하게 되면 이런 약세장을 버틸 수 있다. 요거 한번 저희가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강 작가님 말씀 듣다 보니까 요걸 잘 어떻게 좀 우리가 버무려 보면 좋은 전략 하나 좀 도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생각나는 아이디어 좀 있습니까, 우리 강 작가님? ETF 우리 전문가와 함께 뭘 좀 꾸며볼 아이디어 같은 것들? 뭐 안 그래도 저도 지금 다음 책 쓰고 있긴 한데 책 얘기 좀 그만 좀 하시고. 아니 근데 거기 이제 저는 국내 ETF로 이제 자산 배분을 짰거든요. 사실 그래요? 이게 그 제가 글로벌 ETF로 이제 책을 쓰긴 했는데 이제 그거보다 국내 ETF가 좀 더 좋은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ETF보다 국내가 좋은 거? 네, 왜냐하면은 국내 ETF로 투자를 하면은 원화와 달러화에 또 분산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또 하나의 자산 배분의 툴이 되거든요. 아니 글로벌을 해야 달러로 좀 분산하는 거겠죠.
그렇죠. 근데 그 국내 ETF를 가지고는 네. 원화 자산도 살 수 있고 이제 그 해외 자산, 달러화 자산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보면은 그 요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그 안전자산 선호도가 높아질 때 보면은 네, 달러화도 지금 무지하게 많이 올랐습니다. 이번에 1,300 깼잖아요. 네.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분산 투자의 툴이 되기 때문에 제가 계산한 바로는 이제 글로벌 ETF를 가지고 자산 배분을 할 때 이제 MDD 최대 손실이 보통 한 12%, 15% 뭐 이 정도 나왔거든요. 근데 국내 ETF로 하면은 10%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게.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최대 손실폭을 말씀하시는 거죠? 최대 손실폭이. 왜냐면은 최대 손실폭은 보통 주식시장이 안 좋을 때 커지게 되는데 그때는 보통 또 달러화가 오르기 때문에 거기서 또 수익을 또 버는 것이 또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 ETF로 자산 배분을 하면은 MDD 최대 손실이 좀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네네. 그 말씀 들어보니까 원화랑 그러니까 환에 대한 배분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원화 자산과 이제 달러 자산을 만약에 내가 해외 ETF로만 다 하게 되면 그냥 달러로만 그는 이제 가는 거고 원화와 외화를 같이 이제 가려면 우리나라에 상장된 우리나라 국내 ETF 가운데서도 이제 달러 자산으로 구성된 게 있을 테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원화 달러 분산 효과까지 이제 누릴 수 있다. 누릴 수 있다. 말씀하시죠. 예를 들면 주식 같은 경우도 이제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할 수 있고요. 채권도 한국 채권, 미국 채권 할 수 있고 사실 또 한국 주식과 미국 주식이 재미있는 게 이게 늘 선진국 장세가 있고 신흥국 장세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 전형적인 신흥국 주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저는 한국을 선진국으로 보기는 하는데 어쨌든 증시에서는 이제 그 개도국 증시랑 그 상관성이 굉장히 높고요. 미국은 전형적인 선진국 장세입니다. 보면은 2010년대에는 선진국들이 많이 올랐고 그 반대로 2000년대에는 신흥국이 완전히 올랐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또 한 번 분산이 가능합니다. 한국 주식, 미국 주식 이렇게. 우리나라 국내 ETF로도 자산 배분을 충분히 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강 작가님이 그러면 그걸 한번 이렇게 꾸려주세요. 안 그래도 지금 이쪽을 제가 이제 빡세게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ETF는 제가 그렇게 완전히 잘 알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 이사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우리 이승훈 본부장님이 그러면 국내 ETF는 뭐 다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전문이니까 회사가 상장된 게 140개가 넘고 어느 정도 있어서 아마 저희 이제 포트폴리오 짜주시고 자산 배분 해주실 때 제가 도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싸, 됐다. 어떤 내용의 어떤 성격의 ETF가 필요하다라고 말씀 주시면 바로 우리 본부장님이 그럼 요거가 있으니까 그중에 한번 골라보세요 이렇게 또 알려주시고 그럼 이제 우리 강 작가님이 이렇게 짜서 그걸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 혹은 뭐 우리 또 3프로TV 구독자분들께 또 알려주시면 어떻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자산 배분을 널리 알려야죠. 그냥 주식만 하면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습니다. 이거 이게 안 돼요. 이거 특히 개별주 2개 있어요. 야 진짜. 스트레스. 주식 투자를 하면서 받을 수 있는 스트레스도 우리가 좀 외주를 준다. 이런 의미에서 ETF를 잘 짜서 그걸로 투자 전략도 좀 만들어보고 그다음에 자산 배분을 한번 잘 해보는 시간을 저희가 오늘은 뭐 시간이 좀 많이 지난 것 같고요. 저희가 조만간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우리 구독자분들께 우리 강 작가님 그리고 우리 이승훈 본부장님이 함께 좀 팀을 이루셔갖고 ETF를 통해서 자산 배분할 수 있는 국내 ETF를 통한 자산 배분 전략을 한번 저희가 여러분께 선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이 방송 나가고 뭐 1, 2주 내에 저희가 빨리빨리 마련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럼 그 방송 함께 하시면서 자산 배분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어떻게 두 분 괜찮으신 거죠? 저는 뭐 영광이고요. 말씀하신 저도 영광입니다. 그렇게 좀 자산 배분이라고 하는 거를 말씀하신 대로 널리 퍼뜨려서 이런 약세장, 강세장에서도 꾸준히 수익이 나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3프로에서 준비해 주셔가지고 좀 짜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지속적으로 한번 우리 3프로 구독자분들께는 수수료 좀 반값으로 좀 해주시고 제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강 작가님 진짜 전략을 잘 짜야 돼요. 어설프게 잘못 짜면 큰일 나. 제가 밤을 새면서 짜겠습니다. 알겠죠? 본인은 많이 벌었잖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 좀 보셔야죠. 아시겠죠? 그럼요. 알겠습니다. 엄청난 압력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저희가 우리 강원국 작가님 그리고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이승원 본부장님과 함께 여러분이 국내 ETF로 자산 배분을 할 수 있는 그 전략들 한번 저희가 잘
구성을 해갖고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뭐 그렇다고 그걸 한번 꼭 해보시라는 것보다도 이런 전략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상상해서 여러분의 전략을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고, 아니면 이건 좀 어려운데 하면 그럼 강 작가님의 한번 아이디어를 차용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 그렇게 한번 비교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우리 강 작가님 그리고 이승원 본부장님과 함께 좀 더 구체적인 자산 배분 전략 들고 여러분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우리 이승원 본부장님 그리고 강환국 작가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